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성격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얼 나이팅게일은 어렸을 때부터 왜 똑같이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목표를 달성하고 누구는 그러지 못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 성공의 조건과 성공하는 법에 대해 평생 동안 연구했고 결국 성공에 대한 대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진행했던 인기방송 다이렉트 라인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목표 달성, 대인관계, 돈 관리 같은 자기계발적인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공의 대가 얼 나이팅게일의 시공을 초월한 인생 격언. 성격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성격. 성격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성격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주입되거나 각인되거나 형성된 고유의 특징, 낙인, 인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길든 짧든 어느 정도라도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른바 운이라는 것을 쌓게 된다. 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비춰주는 무자비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본성과 기질이 완전히 고유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운이라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이가 아마도 에머슨일 것이다. 에머슨은 자연은 마술처럼 그 사람의 성격에 딱 맞는 운명을 만들어낸다라고 썼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이는 내면을 보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주변을 두루 살펴 운이 어떤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에머슨의 말처럼 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미국 심리학회 전 회장인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과나무를 평가할 때처럼 하라. 다시 말해 그 사람의 결실, 그 사람의 결과물을 보라고 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운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의 총합에 불과하다. 운은 변하기 마련이다. 운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 바탕이 변해야 한다. 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과 같다. 운의 바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사람은 다방면의 지식을 통해 성장한다. 내가 성장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바뀌는 법이다. 한 개인 혹은 조직의 성장은 다음에 두 가지 주요한 조건에 달려 있다. 첫 번째는 수용성이다. 그 사람의 혹은 그 조직의 대문은 열려 있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발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폐쇄적 시스템에 속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유용한 정보를 모조리 담고 있는 보고라 믿으며 문을 잠가 놓은 채 살아간다. 폐쇄적 시스템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만약 계속 문을 닫은 채 살게 되면 시스템이 계속 축소되다가 결국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마찬가지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때때로 돌아보며 질문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정체 그리고 쇠퇴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성장을 좌우하는 두 번째 조건은 아이디어의 출처다. 매일 보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만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을 반복 및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사실 한 사람도 곧 조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조직이든 성공은 경영진의 수준에 좌우된다. 기업의 성패가 경영진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성공 역시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성패가 갈린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영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맺는 결실은 자신의 경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경영 수준은 그 아이디어 수준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다방면의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어떤 회사에 부서가 3개 있다고 치자. 두 부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부서가 손실을 내고 있다. 손실을 내고 있는 부서가 손실을 낸 지 꽤 오래되었다면 그 부서는 보상 체계가 엉망이거나 수요가 부족한 상품을 계속 만드는 등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도 이와 똑같다. 사람마다 어떤 부문에서는 뛰어난데 다른 어떤 부문에서는 빈약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은 잘하는데 집에서는 형편없다든가 집에서는 잘하는데 회사 일은 엉망이라든가 하는 식이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당신이 속해 있는 모든 부문에서 경영자로서 잘 해내고 있는가? 중요한 건 어떤 부문에서건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운이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걸 알았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꿀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경영자로서 꽤 괜찮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인간에게는 몰두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목표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라고 말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빈곤이 행복을 가져다 준 적은 결단코 없다. 굶주림에 찌든 얼굴, 가난으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면 답은 간단해 보인다. 그런데 당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금전적 소득과 정신적인 보상이다. 정신적 보상은 잘 알다시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일을 잘 해내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보람을 느낄 때 얻는 보상이다. 예를 들어 소방관들이 사이렌 소리를 날카롭게 울리며 거리를 질주할 때, 경찰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제복이 권위가 있다는 걸 느낄 때 얻는 보상이다. 승진을 했을 때 따로 넓은 방을 사용하게 된다거나 가장 좋은 창가 자리로 옮겼을 때도 정신적 보상을 만끽할 수 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런 종류의 보상을 받을 때 당신은 설렘과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특히 이런 정신적 보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일을 할 때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 공격성에 관하여라는 책의 저자 콘라트 로렌츠에 의하면 인간의 몸속에는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유전 명령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이 뭘 잘하는지, 더 나은 삶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념에 맞게 즐거운 우리 집 콘셉트에 맞춰 살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 콘셉트에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자신의 유전 명령에 맞지 않게 사회적 관념과 통념에만 맞춰서 살려고 애쓰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다가 뒤꿈치가 쓸리고 까져서 괴로울 정도로 아픈 것처럼 삶이 힘들어진다. 당연히 정신적 보상도 느낄 수 없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성취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취미나 여가 활동에서 그것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직업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금전적 소득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그 조건들이란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 가치관, 일을 하거나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이처럼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딱 맞으면서도 벌이도 좋은 일자리가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이 즐기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일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외 다른 활동에서 찾으면 된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1. 전 세계 누구하고든 처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바꾸겠는가? 바꾸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2. 어떤 직장에서든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가? 3. 전국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4. 12살로 돌아가 그 시점부터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지금과 다르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현재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불만을 품고 있고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4가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다고 한다. 최근 변호사 친구 하나가 자신은 일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울해진다고 털어놓았다. 그 친구에게는 꽤 괜찮은 사무실, 높은 수입, 멋진 집, 소위 말하는 여우 같은 부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다. 모든 것이 그가 꽤 오랫동안 꿈꾸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는 재미와 열정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욕이 사라지고 일상이 시들해졌지만 도대체 왜 그러는지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심각한 고질병이며 목표가 바닥날 때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한번 이 병에 걸리면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가 시시해지기 시작하므로 성공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상기시켜야 한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몰두해야 할 대상을 찾는 것. 바꿔 말하면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집중해야 할 무언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일, 심지어 그 누구보다 비범한 업적과 세속적 성공을 이루고 나서도 부질없고 시시하다는 느낌에 시달린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크리스마스 날 아침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것,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 상자를 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그 모습을 학수고대하며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드디어 눈앞에서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선물 상자를 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또 다른 선물 상자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설가는 현재 집필 중인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차기작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전에 그 다음 프로젝트를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에게는
매번 그 다음에 들어갈 새로운 학급이 있고, 이룬 지 얼마 안 된 가정에서는 키워서 학교를 마치게 해야 할 아이가 있고, 새로 사야 할 집이 있고, 쟁취해야 할 승진이 있다. 만약 50대, 60대가 된 이후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었고, 새로운 도전거리가 뭔지 모르겠다면,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다. 이때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반드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바로 이런 경우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자, 나는 시작한 일을 다 해냈어. 그러니 이젠 새롭고 흥미로운 다른 일을 찾을 거야.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목표가 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은 지금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공부. 사람들은 세금 내기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공부를 싫어한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그 반대로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언제나 그 점이 궁금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지, 왜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맛보는 것인지 말이다. 기원전 400년에 플라톤은 이미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지한 자는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데 바로 이것이 무지의 병폐다. 착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해버린다.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의 모습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 위대한 작가인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런 플라톤의 지혜를 20세기로 옮겨왔다. 그는 자신의 책 형이상학 강의에서 인간의 지식은 지난 100년 동안, 특히 지난 5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지식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무식해졌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 이유가 인간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오르테가는 공부는 납세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안 해도 될 때는 사실상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그의 말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해진 필수 교육만 받는다.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꼭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다 잊어버린다. 바로 이것이 고도화된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양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찾는 정도의 지식만을 겨우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흐리멍덩한 눈으로 입을 벌린 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자신들이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금보다 소득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또는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고 투덜거린다. 단언컨대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더 공부하거나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에 투자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로움과 흥미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이것을 거꾸로 말한다면 당신이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본능을 거슬러 평생 공부에 힘쓰기만 해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들에게는 권태와 무기력이 찾아올 겨를이 없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작동 원리에 대해 지적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뇌의 잠재력. 나는 뇌의 잠재력을 몇 %나 발휘하고 있을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잠재돼 있다. 만약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이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뇌과학자들의 최신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UCLA 뇌연구소는 인간의 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걸 밝혀냈다.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뇌에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은 무한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예비 능력에 놀라고 있다. 러시아의 한 저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먹고, 자고, 일하는 생활 패턴 속에서 뇌는 극히 일부분만을 소비한다. 뇌가 갖고 있는 역량의 절반만이라도 풀가동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40개 언어를 구사하고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만 들으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뇌를 아끼며 사는 데 익숙한지 깨닫게 된다. 인간의 뇌에는 기계에 탑재된 그 어떤 부품을 능가하고도 남는 4가지 능력이 있다. 첫째, 뇌는 빨아들이는 능력. 온갖 정보와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읽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즉,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이걸 해낸다. 인간의 정신은 출입구가 활짝 열려 있는 끝없는 울타리와 같다. 둘째, 뇌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인출하는 능력이 있다. 뇌는 1초당 600비트가 넘는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저장된 정보를 언제든 불러내 쓸 수도 있고 추가 정보를 입력할 공간도 무제한이다. 셋째, 인간의 판단, 사고 능력은 뇌의 기능 중 하나다. 뇌의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좋아진다. 넷째, 뇌의 능력 중 그 무엇보다 대단한 능력은 상상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모든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새로운 연결고리로 결합해내고 꿈을 꾸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고 정신이라는 무의식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여행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다. 물론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자기 뇌의 능력을 다 발휘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 진짜 역량을 발휘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활력과 생명력이 넘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 두뇌의 잠재력을 몇 % 발휘하며 살고 있을까? 무기력해지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자. 세렌디피티. 행운이란 준비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연히 벌어진 사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어떤 목표든 뭔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필연적으로 벌어진다. 세렌디피티란 예기치 못한 행운을 뜻한다. 이 단어는 영국 작가 호레이스 월폴이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오래된 동화 제목에서 영감받아 만든 말이다. 이 동화 속 왕자들은 무언가를 찾아 모험에 나서고 늘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한다. 그들이 특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 당연히 아니다. 당신도 나도 뜻밖의 행운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 주변에 운이 좋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한번 조사해봐라. 아마도 그 사람은 늘 새롭고 흥미진진한 일을 찾느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쁘게 살고 있을 것이다. 행운은 그런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법이다. 늘 내 곁에 행운이 있지만 그것을 발견할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있다가도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렌디피티의 진리다. 항상 몸을 사리고 도전을 꺼리는 사람들은 세렌디피티를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자면 위험을 무릅쓰는 것만으로도 세렌디피티가 가까이 다가온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기회는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 그 일에 대한 목표가 있기만 하다면 당신도 세렌디피티를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세렌디피티, 그것을 원한다면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탐색, 즉 방랑밖에 없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인간은 오로지 다른 인간을 위해 여기 있는 것.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물론 생리학적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아인슈타인은 지구상 그 어떤 인간보다 우리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일 터인데, 그런 아인슈타인도 만물이 존재하는 데에는 모종의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말했다. 물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형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더 끌립니다. 사실 그는 물리학의 거장 이상의 인물이었고 용감하고 따뜻한 인도주의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은 오로지 다른 인간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고 한 말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는 나도 그 말을 믿으려 한다. 내 생각에도 그 말이 유일하게 맞는 것 같다. 물론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수백만 명일 수도 있고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미조차 그 말에 좌우된다. 타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불안과 무기력이 만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유년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어렴풋이 품고 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쓸모있는 사람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점점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안해하다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진다. 앞부분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과나무를 평가할 때처럼 하라. 다시 말해 그 사람의 결실, 그 사람의 결과물을 보라라는 메슬로의 말을 인용한 바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방증하기도 한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른다면 이에 대한 정답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인생이란 거래에서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가진 유일무이한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타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즐기는 일을 할 때, 자신만의 재능과 능력에 가장 잘 맞는 일을 할 때,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다음 질문은 대개 이렇게 이어진다. 그렇다 치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얻죠?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평생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의 쓸모있는 정도와 질에 비례할 것이다. 자, 만약 당신이 주당 $3,000의 수입을 원하는 사람이거나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고 비싼 차 모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더욱 이례적인 방식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데 바로 그 점이 인생을 흥미진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힘들게 만드는 숙제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선 내가 원하는 바는 잠시 잊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걸 알아내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도 알아낼 수 있다. 나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여기 있다. 이제 나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와 하루의 상당 부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할지 알고 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내 쓸모를 최대화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올해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는 한 나는 인간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며 몸과 마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타인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랑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좇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야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고 끝없는 열정이 내면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그 상태가 되면 매일 들이는 노력은 목표와 하나가 된다. 그러고 나면 자동으로 그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쓸모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쓸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온갖 능력의 산물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당신의 내면에서 찾아낼 때 비로소 그 무언가가 당신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문제 해결. 생각하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다는 건 뭘까? 목표가 있을 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과는 좀 달라야 한다. 이를테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따로 정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훈련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첫 번째는 종이에 내가 정한 목표를 쓴다. 그렇게 써놓은 목표를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익히 알고 있다. 한참 쉬고 있거나 놀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시키면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 뇌도 마찬가지다. 마치 영하의 날씨에 굳은 기름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럴 때 빨리 포기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뇌는 비활성화 상태에서 멈춰버린다.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은 뇌가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지하면서 가동을 멈추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두 번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는다. 첫 시도가 시원찮더라도 낙담하지 말자. 자꾸 시시한 생각들만 떠오른다면 내가 지금 굉장히 비옥한 땅을 탐사 중이라고 상상해보자. 그렇게 계속 메모를 반복하다 보면 분명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하나쯤은 눈에 보일 것이다. 물론 당장은 그 아이디어가 쓸모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이 습관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쓸모없어 보이던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와 결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탄생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생각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습관처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하루 목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은 나의 잠재의식에 그 목표를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습관을 들이면 내 머릿속은 마치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옥한 토양이 되어 생각이 자라나도록 돕는다. 물론 단 한 번의 시도로 머릿속 씨앗이 충분히 땅속에 뿌리를 내린다거나 발아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발아될 때까지 몇 번이고 씨앗을 심다 보면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듯 생각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생각하는 습관이 새로운 아이디어, 때로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둘째, 머릿속 깊은 곳에 목표에 대한 의식이 새겨진다. 당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매일 내 머리에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라고 압박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뇌는 다른 일을 하는 낮 시간 동안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일도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이다. 두뇌가 목표 달성을 위해 풀가동되면 어느새 내 몸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성격, 태도, 말투, 몸가짐 등등에서 은근한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던 목표도 점점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공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목표도 점차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던 어느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은밀하면서도 기습적으로 당신의 의식을 덮쳐올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점점 기분이 들뜨면서 그토록 원하던 아이디어의 실체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봐. 삶은 신나는 일들로 가득하다. 특히 어렸을 때는 재미있는 사건들, 기대감에 한껏 들뜨게 되는 사건들이 많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런 일들에 익숙해졌을 때는 예전처럼 쉽게 신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꾸준히 의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저절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아서 예전에 느꼈던 신나는 감정을 다시 느끼려고 한다.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부러 본인의 역량보다 목표를 낮게 잡으면 내 경고하건대 여러분은 남은 평생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질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회피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작품을 남긴 미국의 소설가 헨리 제임스는 대사들이라는 소설에 이런 대사를 남겼다. 순간순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봐. 그렇게 안 하는 건 잘못이야.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대사는 인생의 진리를 그대로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글로 써서 액자에 넣어 두고두고 보고 싶을 정도로 이 글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 숨쉬며 오늘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내 삶의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오로지 목숨이 위태로울 때뿐이다. 꼭 아파봐야만 건강을 감사하게 여기고 자유를 빼앗겨 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모른다. 언제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기 일수다. 로버트 존스 버댓은 일주일 중에 내가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 날이 이틀 있다. 두려움과 불안이 침범할 수 없는 속 편한 이틀이다. 이 이틀 중 하루는 어제이고 나머지 하루는 내일이다. 인간을 광기로 몰아가는 것은 오늘의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와 내일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당신도 그의 조언을 마음에 새겨 이 중요한 이틀을 계속 두려움과 불안 없는 날로 만들어 보자. 이것이 가능하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집중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지기 위해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된다. 목표를 정하는 일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좋다. 저는 헨리 제임스의 소설 대사들 속에 나온 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순간순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봐. 그렇게 안 하는 건 잘못이야.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얼 나이팅게일은 이 대사가 액자에 넣어 두고두고 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요. 저 역시도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감동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며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아쉽고 짧습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시작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